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가상자산 업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코빗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디파이에 관한 깊은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게스트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디파이 프랙티셔너라고 생각이 되는 분인데 정말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게스트로 모신 분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라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좀 가면을 쓰고 진행하는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알만한 분들은 아시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사실 노출이 안 되는 쪽이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가면을 사용하게 된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대표님이 편하신 범위 안에서 소개를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경력 자체가 조금 많이 특이해서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뭘 공부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쉽게 제가 발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리뭉실하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접점이 전혀 없는 서로 다른 한 서너 개 분야에서 일을 동시에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영양가 없는 직함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제 쓰리잡 뛰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융 분야에서는 오늘 디파이가 금융이랑 관련된 것이니까요. 금융 분야에서 제가 이런 이미 그 유명한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금융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금융의 경력이 있진 않지만 경험 자체는 10년에서 15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두 개 제 직업은 금융이랑은 또 전혀 상관없는 서로 다른 두 개고 그 두 개 사이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숨쉬기도 힘든 마스크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제 소개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개의 사업체를 직접 대표로서 사업을 하고 계신? 회사 개수가 종종 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가 4개인 셈이고요. 4개 중에 2개는 같은 섹터에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면 한 3개 섹터에 4개 회사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이 프로파일을 들었을 때 동의 안 해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서로 관계가 없을지는 몰라도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여러 개 영위하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랑 비슷한 거는 모발의 수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디파이인데 디파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디파이라는 것 자체를 시청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디파이 중에서 D는 이제 분산화라는 뜻이고 파이는 파이낸스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널리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디파이는 금융이랑 관련된 것이다 라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그 3가지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이기도 한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아니면 더 과거로 가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도 되게 매력을 느꼈던 분야가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가치가 시장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평가가 돼서 가격이 발견되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아름답고 미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사춘기 시절에도 개인적으로는 슈퍼스타나 아이돌 가수들 공연 실황 같은 걸 보는 것보다 거래소 이런 데에 보이는 가격들, 회사의 가치 그리고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회사 주식의 가치를 볼 수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고 예를 들면 경제신문 같은데 상장 주식들 가격 나와 있고 그런 거 변하고 그래프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 자체를 보는 것 그리고 그런 가격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는 과정 자체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즐거워했었고. 몇 살 정도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한 13살, 14살? 일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그냥 코일리게였고 공차고 다니느라 정신 없었고 그래도 이제 좀 수학적인 아주 최소한의 지식을 갖게
갖게 됐을 때, 그리고 뭐 경제관에서도 뭔가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게 돼서부터 그냥 뭐 본능적인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여전히 수학을 아주 좋아하고요. 그런 게 제가 요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아주 먼 과거의 배경, 기반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제가 뭐 대학생일 때는 단순히 뭐 주식 투자, 파생 상품 뭐 거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다가 2010년대 중반에 비트코인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이건 그냥 내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 분야에도 되게 다양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더리움이고 그 중에 하나가 디파이인데, 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금융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매력에 그 암호화폐라는 그것 자체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류의 개념, 자산 뭐 이런 것들이어서 그 두 개의 조합인 디파이가 나타났을 때 이건 진짜 뭐 내 거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파이의 정의에 대해서 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신다면은 디파이가 뭐 금융스러운 활동을 하는 거이긴 하지만은 또 이게 이제 블록체인 사용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금융화는 좀 다른 면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디파이의 정의가 있을 거고, 디파이의 어떤 뭐 마치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어떤 면을 보고 디파이가 이런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제 버전의 디파이는 금융의 여러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은행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하는 많은 일들, 뭐 여신, 수신, 아니면 뭐 신용관리, 뭐 경매나 입찰, 아니면 뭐 증권, 배당, 보험, 이런 여러 금융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의 작은 분절로 쪼개서 각각의 분절을 스스로 작동을 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재창조를 하고 뭐 코딩을 해서 새로 만들고, 그것들을 마치 그 레고 블럭들처럼 하나하나의 블럭을 조립하고 연결하고 끼워 맞추고 해서, 때로는 그 예전에 존재하던 금융을 시뮬레이트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뭐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뭐 파생 상품이나 파생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창조적인 과정이 디파이의 첫 번째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디파이는 더욱더 추상적이고 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또 디파이의 두 번째 특징? 뭐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른 전통적인 금융이나 다른 기존의 그냥 전통 금융 산업에 비해서 또 차이가 있는 다른 특징은, 디파이에서는 정말로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크립토커런시들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번의 실수, 뭐 결함, 뭐 착각이나 뭐 빈틈 같은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종종 비유를 해요. 뭐 어려운 수학 증명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 것과 비슷한 면이 많다. 만약에 실수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디파이도 내가 내 자산을 100% 완전히 통제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면 남의 탓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디파이의 가장 특징적인 점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냥 결론적으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디파이는 뭐 레고 블럭을 끼워 맞추는 것과 같은 창조성, 그리고 눈에 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무형성, 뭐 영어로 얘기하면 intangibility,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자주성. 이 세 가지 정도가 디파이를 정의하는 특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되게 매력을 느낀 부분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디파이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한 2019년 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초창기고요. 뭐 그때도 뭔가 이렇게 씨앗이라는 건 있었고, 개발자들은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뭔가 대중에 의해서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건 2020년 여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도 이제 디파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여름쯤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뭐 말하자면 그건 버블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버블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버블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 여름에 버블은 아주 작은 버블? 프리버블이라고 할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저도 이제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버블이 있을 때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작년 여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디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셨으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생태계에 참여를 해오셨나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이더리움 주소가 있고요. 이더리움 주소 안에 당연히 뭐 이더리움 돈도 들어있고요. 뭐 그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도 들어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뉴스레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소식이라든지 사람들의 얘기 뭐 이런 걸 듣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뭐 실제로 그냥 거기다 돈을 넣고 돌려봐요. 그리고 어떻게 숫자가 변하는지 같은 것들을 보는 편이고, 지금까지 뭐 사용을 해온 여러 디파이 서비스들은 분산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스왑이나 시시스왑, 파라스왑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봤고, 그 외에 이제 원인치 뭐 이런 것들도 거래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디파이 서비스들 중에 좀 더 거래소 자체라기보다는 좀 더
금융에 가까운 것들 중에 자산 관리 이런 것과 관련된 서비스들에는 뭐 기원 파이낸스 뭐 아니면 에이브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거고 뭐 크림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뭐 컴파운드 메이커 그리고 뭐 분산화 거래소 중에 또 뭐 DYDX나 오핀 뭐 이런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거래소들도 있고 그 외에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그 위에서 올라가는 뭐 요즘에 뭐 뜨거운 주제죠 뭐 팬케이크 스박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을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사용을 해보는 편이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기사 읽고 딱 끝나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넣어서 돌려보고 또 읽기도 해보고 그러면 알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해보는 편이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개발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쪽은 뭐 개발자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서비스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뭐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그 예전에 나왔던 다른 서비스들의 뭐 예를 들면 재탕이구나 뭐 그냥 단순히 그냥 포크인데 그냥 똑같은 걸 다시 그냥 카피해서 만들었을 뿐이구나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또 얹어서 이런 부분을 재창조를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을 해보면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뭐 그러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느낀 게 막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참여한다기보다는 네네네네. 그냥 지금 이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를 공부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디파이의 특징이 retroactive airdrop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아주 초창기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그 온체인에 그 블록체인에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남아 있으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뒤늦게 자기들의 그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코빗에도 상장이 돼 있는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특정 시점 이전에 사용한 기록이 있는 이더리움 주소들에 그냥 공짜로 보내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그냥 본의 아니게 그런 데서 그냥 수익을 얻게도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뭐 아주 초반에 토큰을 사서 큰 수익을 얻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쪽이 세상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섹터고 또 저의 뭐 적성과도 맞고 금융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호기심 반 이걸 따라가야 한다는 책임감 반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디파이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로 저도 그거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한국에 있는 유저분들께서 이제 디파이에 참여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토큰이 떡상할 거냐고 약간 이런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자농사를 통해서 뭐 몇천 프로의 수익을 내니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되고 내러티브가 전개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 가치는 그런 것보다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이제 디파이인 것 같아서 약간 공부하는 측을 저도 좀 약간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뭐 불편해요.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고 어렵고 아주 간단한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도 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왜냐면 뭔가 하나 잘못하면 그냥 돈이 다 날아가니까 뭐 이런 불편함을 실제로 겪어보고 오늘 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건 2021년 3월의 불편함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6월달이 되면 완전히 그냥 다른 얘기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을 해보면서 변해가는 거를 느끼고 뭐 그런 점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디파이가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금융업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이 디파이가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그 금융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뭐 디파이의 장점?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컨설턴트 방식으로 1, 2, 3 하면서 첫 번째는 그 창의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마치 그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일단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이렇게 이어붙이기도 하고 요렇게 이어붙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전통 금융을 따라하기도 하고 예전에 없던 개념을 완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무한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요것이 디파이의 제가 생각하는 제일 커다란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자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자주라고 하면은 한글로 표현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냥 디파이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permissionless라고 해요. 그래서 뭐 명사용으로 하면 permissionless라고 할 수 있는 건데 permission이라는 게 뭔가 허용을 해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물 흐르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게 비가역적이어서 뭐 사장님도 안 되고
되고 뭐 대통령도 안 되고 누구도 그 흘러가는 과정을 막을 수가 없고 그냥 일단은 내가 계약을 발행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이자를 받아냈고 이러면은 그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거를 이제 permissionless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굳이 한글로 표현을 하면 뭐 자주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파이 이전에는 그리고 더 멀리는 비트코인 이전에는 내가 완전히 소유를 하는 금융이라는 거는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금융 쪽에서 seignioragae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금화나 은화 같은 걸로 그 당시에 법정화폐 같은 것들을 만들면은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금 자체의 가치랑 코인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차이 이거를 이제 seignioragae라고 하고 이게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뭐 발권력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정도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 나라의 한 정부의 아니면 어떤 왕의 그 힘이 나오고 그런 것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디파이는 이런 seignioragae를 왕이나 정부로부터 각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빼앗아 온 것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로 뭐 경제 민주화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고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가면을 쓰고 있는 거기도 하고 1990년대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한 이후에 당연히 금융이라는 건 전부 다 뭐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되고 바로 전 정권에 뭐 전두환이라든지 노태우 때 뭐 그 비자금 뭐 이런 것들은 비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비자료 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금융은 실명으로 했을 때는 뭐 선이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했을 때는 이건 무조건 악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나라엔 되게 만연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은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에서 뭐 실명이나 가명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런 절대 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국면에서 뭔가 이제 뭐 돈 세탁이라든지 뭐 테러 자금 지원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뭔가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과는 약간 조금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냥 선악 이분법으로 판단을 하면 되게 곤란한데 제 생각에 뭐 이렇게 정당하게 세금을 다 내면서도 금융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디파이의 한 요소이기도 하고 제 설명이 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이 이렇게 뭐 완전한 그냥 되게 빅브라더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뭐 금융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동의도 받지 않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샅샅이 볼 수 있는 전제 정권에서 금융에서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뭐 그 위에서 뭐 자유라든지 창의라는 게 발휘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에 정반대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자유,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지지해주는 게 디파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어서 보시는 분들한테 공감이 가는 설명 예를 하나 들자면은 지금 이제 K-팝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우리 대중문화가 굉장히 정부의 간섭을 받고 규제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서태지 시절이요. 더 올라가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70년대로 가면은 사실 유신 정권 시대에는 뭐 장발단속 나오고 저 연식이 나오는 표현들이 그 뭐죠? 어쨌든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금지곡들을 만들고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많이 조금씩 풀리면서 자유로운 어떤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허가해주면서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여러 창의적인 어떤 활동이 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대중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 201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K-팝 콘텐츠들이 나와서 싸이의 그 뭐 오빤 강남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탄소년이나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 그런 어떤 규제나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잘 공감을 못 하시는 제 또래 분들은 서태지의 시대 유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창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송창식 세대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냥 역사 다큐멘터리 보다가 저도 이제 들은 거고 그분의 노래를 내가 즐겨 듣고 뭐 이러면서 잘하지는 않았는데 맞습니다. 뭐 저희 때만 해도 정말로 그냥 노래도 못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규제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창의성이 생기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가치 창출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금융 쪽에 있어서 금융 나아가서는 금융이라는 게 경제 활동이랑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국면에서 약간 그런 점들을 좀 뭐 이해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법을 지키겠다는 거랑 예를 들면 뭐 그냥 어차피 다 내가 다 지키고 살면은 뭐 그냥 실명제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당연히 그냥 그런 반격이 들어오는데, 내가 법규를 지키겠다는 거랑 내가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언제든지 감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거랑 약간 살짝 좀 다른 개념이어서 디파이는 그런 금융적인 전제주의에 대한 뭐 수학적인 방패다, 뭐 이게 디파이의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디파이의 장점은 창의성, 자주성, 마지막으로는 그런 금융에 있어서의 자유와 사생활, 뭐 이런 점들을 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디파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영한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개선돼야 될 점, 단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 느리고 무지 비싸요. 디파이랑 대조되는 개념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CFI라고 하는데, 뭐 CFI가 뭐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대척점의 개념으로서 뭐 사실 디파이가 있기 전에 존재도 하지 않았던 개념인데, 그거의 반대로 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CFI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저희 지금 여기 와 있는 코빗도 CFI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CFI에 비해서 디파이는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거래랑 기록 그리고 뭐 합의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거래를 모든 블록에 담아서 기록을 하고 복사를 하고 그래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려요. 뭐 코빗에서 사실 제가 뭐 시장가 주문 넣으면은 뭐 미리세컨드 단위로 다 체결이 될 텐데, 그것 대비 이 디파이에서는 뭔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뭐 이 채굴이 될 때까지 몇 분 내지는 몇십 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거래를 하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가 뭐 저희 코빗에서 거래를 할 때는 뭐 0.1%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디파이는 그때그때 수수료가 달라요. 그 블록체인이 붐비면은 이제 가스라고 하잖아요. 가스비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토큰 하나를 교환하기 위해서 뭐 요즘같이 가스 가격이 비쌀 때는 뭐 정말 15만 원, 20만 원? 뭐 이 정도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리고 비싼 것이 디파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뭐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투자를 하기 위한 디파이 토큰을 사기 위한 목적이라면 제 생각에는 뭐 디파이의 가장 대표인 뭐 유니스왑 뭐 이런 데보다는 그냥 코빗에서 사시는 게 뭐 상장만 돼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단점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자주성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은행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은행이 해킹을 당하면은 내가 호소할 때라도 있잖아요. 은행에 가서 물어달라고 하고, 은행이 자꾸 배짜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뭐 정부 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막 시비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디파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잘못되면 전부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되고 꼬이고, 설령 그 디파이 프로젝트를 짠 사람들의 뭐 개발자들의 실수에 의해서 어떤 코드 오류가 있어서 그 취약점이 공격을 당해서 해킹을 당해서 내 돈을 잃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단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들을 다 감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뭐 관심을 갖고 뭐 지켜봐야 된다. 뭐 그리고 뭔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해킹이 당했다 그러면 빨리 일단 최대한 돈을 빼내야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걸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소식을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디파이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게 이런 단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어느 정도 해소는 되어 나갈 텐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더리움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스비랑 관련된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내가 이체를 하는 데만도 정말 몇만 원을 내야 되면은, 물론 뭐 1억 2억을 이체하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뭐 진짜 뭐 만 원, 2만 원 이체하는데 수수료를 만 원 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안에서도 이더리움 2.0 쪽에서 이제 개선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코빗에 상장되어 있는 예를 들면 폴카닷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이더리움 안에서의 뭐 롤업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바이낸스의 스마트 체인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느리고 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뭐 레이어 2 그런 그 솔루션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디파이의 단점을, 속도랑 비용이라는 면에서의 단점은 어느 정도 해결은 해주겠지만, 그런 게 결과적으로 아무리 개선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코빗이라든지 뭐 이런 거래소 은행 같은 그 CFI를 이게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개는 그냥 영원히 약간 좀 다른 개념, 뭐 다른 시장 그리고 다른 영업장 뭐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랩탑 컴퓨터 안에 있는 뭐 SSD 드라이브랑 거기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는 클라우드 드라이브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속도는 SSD가 훨씬 빠르고, 클라우드 드라이브는 또 클라우드 느리지만 또 그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 측면에서 이제 CFI랑 디파이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